오늘도 저희는 뉴스픽으로 시작을 해보죠. 더공감 여성정치연구소의 송문희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혜연 우석대 개공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앞서 말씀드렸던 4.27 판문점 선언 오늘로 이제 3주년을 맞았는데 지금 정부가 주최하는 공식 기념 행사는 없는 것 같고요. 지금 남북 관계가 좀 교착 상태에 빠져 있어서 정부 입장이 다소 곤란하지 않겠는가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네요. 정 교수님과 함께 지금까지 나온 보도 내용을 좀 보면서 저희 같이 한번 이 상황을 정리를 해보죠. 예, 돌아보면 2018년 4월 27일은 아마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주목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4.27 만남을 가졌고 또 중요한 것은요. 이 회담을 계기로 여러 가지 합의안이 나왔었는데 네.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공식화한 것 이런 것이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었죠. 그리고 2018년에 이 4.27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5월 26일 2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고요. 6월 1일 싱가포르에서 1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가 됐습니다. 네. 또 돌아보면 그해 9월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었죠. 그래서 4.27이라는 것은 현 정부에서의 한반도 프로세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이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주춧돌이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이 바로 그 판문점 선언이 된 지 3주년인데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졌다. 네. 그런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통일부와 정부에서는 코로나19 상황도 그렇고 뭐 대규모 기념식을 열 상황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사실 상황을 돌아보면 코로나19라는 특수성도 있겠습니다만 그동안의 남북관계가 많은 어려움과 부침을 겪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뭐 지난해 뭐 상황만 봐더라도 여러 가지 상황이 많았죠. 뭐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네, 폭파된 그렇죠. 일이라든가 또 우리 국민이 뭐 피살돼서 굉장히 시끄러웠던 일 이런 등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비교를 해보니까요. 지난해의 이 4.27 판문점 선언 기념일에는 통일부와 국토교통부가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남북 철도 연결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을 좀 드러냈지만 올해는 굉장히 좀 조용히 진행할 것이고 사실상 뭐 공식적인 기념 행사는 그렇죠. 치러지지 않고요. 네. 이제 다만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을 해서 기념식을 하거나 그래도 우리 정부가 남북 대화의 의지가 있다라든가 이런 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어떤 첫 주춧돌 같은 역할을 했는데 앞으로 이것을 좀 실천하려는 그 의지의 뜻으로 돌파구를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미국도 이제 정권 교체가 돼서 바이든 정부가 이제 새롭게 들어왔기 때문에 새롭게 또 발맞춰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시는지 두 분께서는. 이 지금 3년째 지금 기념식을 못하는 것이 바로 지금 얼어붙은 남북 관계 현실을 말해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지금 목표를 정하기를 올 상반기에는 남북 관계를 복원하고 하반기까지는 평화 프로세스를 본 궤도에 올려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목표가 과연 현실 가능한 목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좀 의혹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과 한국 간의 관계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네. 김여정 부부장이 얼마 전에 바로 남북 한반도 프로세스를 위해서 엄청 지금 많은 인내심을 보이고 있는 한국 측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탁 겨냥해가지고 미국산 앵무새다. 철면피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늘 북한이 이런 막말을 하고 있는 어떤 외교적인 수사도 있습니다만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어떤 말을 하냐면 지금 이 기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계속 인내를 하고 설득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북한이 한국 정부가 인내하고 설득하는데 전혀 지금 미동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문재인 정부 1년 남은 임기인데다가 또 바이든 미국 정부가 새로 이제 들어왔는데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아직 발표가 구체적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지금 북한에 대한 제재를 일단은 유지한다는 거는 기본이고요. 두 번째는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다른 어떤 충돌의 소지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에 스가 정상회담 하면서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CVID를 다시 한번 철저하게 얘기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해요. 그 인터뷰하면서 새로운 조 바이든 행정부에게
지난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과의 그 싱가포르 합의를 파기하는 것은 실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인터뷰를 했는데 이거를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이 봤을 때 어떻게 느낄 것인가. 즉 지금 한미 동맹이 많이 균열이 되어 있다. 이런 논란이 많은데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미리 어떤 이런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듯한 얘기를 하는 것이 한미 동맹에 조금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지금 대북 전단 금지법도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네. 북한이 이거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에 이런 법까지 만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미국 쪽에서 많은 우려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 갖고 한미 간의 공조가 많이 엇박자가 날 수도 있겠다. 이런 걱정이 됩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한미 동맹에 대한 우려는 글쎄 평가가 좀 다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5월에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고 백악관에서도 공식적인 브리핑이 나왔기 때문에 그 이후의 상황을 좀 더 봐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게 굉장히 유심히 본 대목인데 올해 기후 정상회의를 화상으로 진행을 했어요. 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시진핑 주석도 얼마 전에 했죠. 예, 화상으로 했었는데 제가 이걸 조금 보니까 앞으로 세계 정상 간의 회담이 정말 비공개해야 될 내용은 면담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비공개 성격을 띠면서 공개 성격도 드는 화상회의를 좀 활성화하는 방안도 코로나19를 계기로 늘어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통일부가 비대면 영상회의하고 이런 방안을 지금 기술적으로 다 구축을 했다라고 해요. 네. 그래서 정말 뭐 남북관계 특수성이라든가 또는 뭐 안보의 특수성이라든가 보안의 특수성을 생각해서 어렵다면 뭐 실무진이라든가 나아가서는 정상 간에도 이런 비대면 영상회의를 좀 하는 방법도 새로운 안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 좀 굉장히 안타까운데 사실 정부에서 동북아 방역 보건 협력체 백신 관련해서 좀 남북 협력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일말의 기대가 있었는데 잘 되지 않아서 그 점은 좀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지금 북한 문제를 하면서 비핵화라는 얘기를 늘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죠. 우리가 이 문제를 제대로 어떤 당사자로서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어떤 정부가 됐든 간에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야 됩니다. 네. 이 문제를 만들어서 또 미국과도 같이 협상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어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얘기하고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에는 큰 역할을 했지만은 실제로 그게 가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그 수단이나 방식 면에서는 많이 미흡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앞으로 채워나가지 않는다면은 북한과의 관계나 이 한미 간의 관계가 많이 어려워질 수 있다 생각이 드는데요. 일테면은 외교적으로 할 수 있는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네. 그냥 어떤 선언적인 의미에서 북한 비핵화 얘기할 때 우리는 빅딜 가능해라고 했다가 하노이 회담이 실패로 간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실제로 미국과 북한 모두 한국 정부를 신뢰하지 않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급기야는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리더로서 협상력이 약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한 번도 문재인 대통령을 존중한 적이 없었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이런 말 하는 거는 그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북한 문제 하면서 사실 변죽만 올리고 주변만 맴돌았다. 이렇게 먼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만 이런 식으로 어떤 그간의 어떤 성과들을 서로 난타전으로 가면서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북한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어떤 성공적인 건 아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 외교부도 있겠습니다만 통일부에서 2021년 남북관계 발전 시행 계획을 이번 주에 확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행 계획은 갑자기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정부에서는 원래 기본법을 만들고 그 연도에 따른 시행 계획을 짜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뭉뚱그려서 우리가 너무 기대를 했다 이렇게 평가하기에는 좀 저는 다른 생각이고 그리고 하노이 회담 같은 경우에도 물론 북미 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가 할 수가 있는 역할이 있겠습니다만 과연 그게 우리 정부의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국제적 그렇죠. 역학관계도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앞으로 어떻게 외교적으로 잘 또 풀어가게 될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로는 그 고위직 여성 공무원이 상대적으로 경력 단절을 더 일찍 경험하고 있다. 유리절벽이 심각하다라는 그런 지적이 나왔는데 송 박사님께서 관련 내용을
경력 단절이라는 게 어떤 의미로 쓰인 것인지 조금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그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최근에 그 우양우 한국해양대 교수가 전현직 여성 고위 공무원 7명을 이제 심층 인터뷰에서 네. 논문을 냈는데 그거를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네. 거기를 보니까 지난해에 중앙정부의 1급에서 3급 그러면은 고위 공무원이죠. 고위공무원이죠. 예, 여기가 한 1,568명이 되는데 이 중 여성의 비율이 얼마 정도일까? 네. 7.7%. 7.7%. 물론 이것도 옛날보다는 많이 높아진 거죠. 네. 그런데 고위 공무원 말하자면 10명 중에 여성이 1명이 채 안 된다 이런 건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일단 고위직에서 여성의 대표성이 약하다는 것도 문제지만 이 중에서 같은 고위 공무원단 안에서도 여성의 퇴직률이 예,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퇴직이나 뭐 일반 면직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남성을 훨씬 웃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2016년부터 5년간 그 재직자 대비 퇴직자 비율을 보니까 여성은 37.7%가 의원 면직으로 그러면 남성은 같은 걸로 봤을 때 몇 퍼센트가 의원 면직으로 퇴직했냐면 9.4%.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그러네요. 그리고 또 직권 면직으로 퇴직한 여성 비율도 남성보다 1.9%, 남성은 0.2% 또 네. 높게 나왔죠. 또 당연 퇴직 비율도 여성이 3.5%, 남성이 0.9%. 예. 그렇다면 모든 분야의 퇴직 비율이 여성이 많다. 예. 안 그래도 여성 수가 고위직에 작은데 퇴직은 훨씬 많이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나가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유리절벽이라는 표현을 썼고 그러니까 유리천정이 아니라. 예, 우리가 유리천장은 네. 많이 들어보셨는데. 저도 유리절벽이 왜 이런 표현을 쓰게 됐나 했는데요. 예, 유리절벽이라는 거는 이제 예전에 그 2005년도에 영국의 대학 교수들이 연구를 하면서 나온 거거든요. 예. 이 기업을 보니까 성과가 나쁘거나 주가가 막 하락했을 때 여성 경영진을 임명한다는 거예요. 그건 어디나 뭐 그럴 가능성이 높죠. 예, 근데 왜 그러냐면 이런 상황에서 여성들을 굳이 내세우는 이유가 독배를 마시게 한다는 겁니다. 그 어떤 힘든 상황에서 여성을 등용해가지고 그 책임을 묻고 네. 나중에는 이제 그 여성 다음으로는 또 남성 경영진이 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자들이 힘들게 유리천장을 역할을 하는 거군요. 기어서 올라갔는데 딱 가보니까 바로 유리절벽에서 떨어질 일만 남았다. 그래서 사실은 유리절벽이라는 게 하나의 큰 문제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네. 우리가 영국의 메이 총리 같은 경우에도 그랬죠. 영국 브렉시트로 이제 엄청 시끄러울 때 남자들이 다 피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메이 총리가 그 떠맡게 된 거예요. 네. 엄청 힘든 상황에서 결국에는 좋지 물러났죠. 않게 끝났죠. 네. 이런 식으로 많은 분야에서 여성들이 힘들게 올라갔지만은 버티지 못하고 나오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유리절벽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소수의 여성이 이제 고위직에 진출을 하고 있고 그나마도 유리절벽으로 떨어지고 있고 자 이게 뭐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뜻으로 지금 메이 총리 얘기까지 해주셨는데 어떻게 이게 뭐 자연스럽게 뭐 서서히 해결이 될 문제인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 이 아이템을 어떤 분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 그랬더니 이제 그분은 남성이었는데 아니 뭐 본인이 좋아서 그 일 맡았으면 그거 정도는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그건 너무 한 면만 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이거는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여건을 조금 나눠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공적인 역량에서 여성의 어떤 특정 비율을 자꾸 늘려고 하는 것은 실력도 없는데 넣어준다 이렇게 비판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공적이란 분야라는 것은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남성의 시각, 여성의 시각, 소수자의 시각, 다민족 이런 여러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작용이 돼야 되는 것이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면 여성들이 어떤 정책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여성의 수를 좀 넣어서 그런 대표성을 네. 반영해 주자는 취지가 있는 거지 실력도 없는데 여성 써주자 이렇게 자꾸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런 관점에서 여성들을 발탁하려는 일부 시도는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요. 공무원 조직에서 예산을 담당하거나 인사를 담당하거나 감사를 담당하는 부서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고 보통 평가를 하는데 그렇죠. 예를 들어 이런 부서에서 여성들이 어떤 중요한 책임자가 되려면 아래서부터 그러니까 9급, 8급, 7급일 때부터 그 부서에 넣어서 자꾸 이렇게 양성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업무를 잘 안 주고 있다가 갑자기 어떤 여성이 어떤 부서가 어렵다. 우리는 여성을 선발해 준다는 명목으로 만약 거기에 배치를 한다면 일을 잘할 수가 없죠. 그렇죠. 외적으로 보이기는 홍보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맡게 된 사람도 의욕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 단편적으로 보지 마시고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우리가 아래서부터의 구조를 한번 쭉 본다면 해결책을 찾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록펠러 재단에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 유리 절벽이라는 것이 나라를 불문하고 흔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보니까 여성 CEO의 42%가 이제 회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임명이 됐는데 남성은 절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회사가 잘 나갈 때는 남성들이 돌아가면서 한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 그 2004년 이후에 우리가 왜 포춘 500대 기업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 거기가 경영난으로 이제 해고된 여성들을 봤어요. 이때 네. 위기에 여성 CEO로 왔다가 그다음 어떻게 됐는가 봤더니 거기서 위기를 돌파하지 못하고 해고된 여성 CEO가 다른 기업 CEO로 간 경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해고만 됐다는 네, 이게 건가요? 뭐냐 하면은 그 위기에 빠진 조직을 독배를 드는 심정으로 맡았지만 그 힘든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나가게 되면 실패에 대한 책임을 이 여성이 지게 되고 다른 데로 이직을 못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라 실제로 우리가 이제 요즘 뭐 여성 평등 많이 나아지지 않았어. 초등학교, 그렇죠. 중학교 가봐 여자 선생님이 대다수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좋은 성적도 여성이 많아. 뭐. 예, 그리고 예. 뭐 행정고시도 합격자가 40% 넘었다 이런 얘기 하는데 지금 다들 고위공직을 딱 보면은 행정고시 붙은 여성들 중에 고위공직가에 있는 분들이 많지가 않고요. 퍼센티지를 봤을 때. 그리고 교육공무원도 5급 이상 정도 봤을 때는 거의 남성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한국 사회에는 유리천장이 존재하는데 힘들게 올라가 보니 유리절벽에 누가 서 있느냐? 나 혼자 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의 어떤 남성 중심으로 돌아가는 어떤 조직에서 네트워킹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네. 이 네트워킹 분위기라는 것이 뭐 승진을 맡는다거나 대만한 성공할 만한 프로젝트를 이제 남성들 위주로 맡다 보면 여성들은 자연히 이제 주변부로 소외가 되는 것이고 이러다 보면 옆에 같이 할 수 있는 동료도 없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지금 여성 인력들을 제대로 잘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줄어든다. 이런 부분은 사실 여성들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남성 사회가 다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고 해결해 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성정책연구원에서 유리 천장을 깨고 어떤 뭐 고위 공무원단이라든가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을 발탁하려는 시도 자체를 뭐 나쁘게 평가한 건 아니고 그건 좋다. 그런데 네. 지금 보니까 본래 취지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죠. 또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고 다양성을 우리가 반영하려는 네. 거였는데 보니까 유리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더라. 그렇다면 이제는 유리절벽도 우리가 좀 같이 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리천장만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제가 현장에서 일했던 경험을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무슨 자치단체에서 여성 계장이 최초로 나왔는데 굉장히 일을 잘하시는 분이었어요. 이분이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잘할 때는 그냥 말이 없다가 조금만 뭐 못한다 싶으면 여자라서 그런다는 평가를 들을까 봐 너무 두려웠다. 근데 여성이라는 것이 어떤 비난의 어떤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최초의 자리에 오르거나 어려운 일을 맡은 사람들에게 평가를 할 때는 그 사람의 업무의 어떤 성과를 보고 판단을 그렇죠. 해야지 여성이니까 잘한다 못하다라는 색안경을 이제 좀 벗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네. 결국에는 여성들이 능력을 키워서 이런 힘든 상황에 갔을 때도 살아남아야 된다. 예를 들자면 메르켈 독일 총리 같은 경우에는 유리절벽 상황이라고 할 수도 있었지만 가서 이거를 탄탄한 콘크리트 바닥으로 만들어놨다. 이런 얘기할 수 있고요. 우리 제록수 같은 경우에도 기업이 매우 힘들고 막 조사받고 이럴 때 여성 CEO를 그냥 발탁을 했는데 그 분이 앤 멀케이라는 분인데요. 네. 오히려 제록수를 정상화해놓고 나중에 은퇴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성공 사례들이 많이 성공 사례도 나와야 있으니 예. 좀 기운을 내자 이런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보다 인력 활용의 측면에서 봤을 때 여성 인력도 좀 제대로 활용한다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하나 더 뉴스를 살펴보도록 하죠. 최근에 교육 격차, 학력 격차가 코로나19 이후에 지금 계속 또 커지고 있다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보도 나온 내용이 있죠. 전혜연 평론가께서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예, 교육 시민단체인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 3년간의 수학 학업성 지도 분포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전국에 있는
8개의 시도에 있는 중고교 1259곳을 대상으로 실시했었는데요. 예. 우리가 말로만 막연히 학력 양극화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이것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양상이 좀 달랐습니다. 중학교의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중간은 점점 줄어들어요. 그리고 위와 아래는 늘어나는, 이제 우리가 호리병 모양을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건 전형적인 양극화다라고 우려하는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고 네.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조금 좀 다른데 상위권이 늘어났다기보다는 하위권이 늘어나는 겁니다. 하위권이 늘어나는. 이건 학력의 저하 현상이라고 해석을 할 그러네요.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가 온라인 교육, 원격 수업이 이제 장기화가 되고 있는데 네. 이 학력 저하가 이런 것까지 맞물려서 더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자, 지금의 중학생들이 학력 양극화가 심하다면 이 중학생들이 나중에 고등학생이 되고 그렇죠. 대학 입시를 볼 때까지 계속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연결이 되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또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될지 두 분이 한 말씀씩 좀 해 주시죠. 저는 두 마디만 해야 되겠는데 두 마디. 이런 문제에 네. 대해서 사실 공교육이 그동안 많은 문제점과 비판을 받아오지만은 어쨌든 학교 문을 열므로써 부모의 소득 등으로 인한 이런 차이에 대해서 조금 메꾸는 측면이 있었는데 네. 코로나 때문에 많이 문이 닫히다 보니까 격차가 더 커지는 것이거든요. 교육부가요,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학급당 학생 수 30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네네. 이 과밀학급에다가 기간제 교사 2,000명 투입하겠다. 이렇게 내놨는데 이거 교육 현장에서 많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해라, 상한선을. 왜냐하면 과밀학급이 되면은 이거 방역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학교 문을 열고 그 대신에 학생 수를 줄여라, 이 얘기거든요. 두 번째는 교육부에서 기초학력 지원센터를 신설하겠다고 해요. 네. 근데 이거 센터 신설해도 이 역할을 할 수 있으려면 몇 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네. 그렇게 하지 말고 교육계에서는 지역교육청이나 지자체 등과 좀 연계를 해가지고 제발 교육 현장에 맞는 목소리를 좀 듣고 얘기를 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근데 전혜연 이제 교수께서. 지역별 특성이 나타났다는 것 같은 조사에서 강남에 있는 한 고등학교는요. 상위권 비율이 2018년에 19.7%였는데 작년에 57.5%로 강남에 있는 한 고등학교 부쩍 늘었는데 강남이 아닌 모 지역은 하위권이 확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가 학생들을 어렵게 하게 있지만 지역별 편차도 심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같이 봐야 된다고. 부모의 관심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뭐 사교육의 영향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약간 생각. 지역별 빈익빈 분위기가 예. 또 나타나고 있다. 이걸 이런 어떻게 의미죠. 공교육에서 메꿀 건가? 공교육에서 예. 메꾸기 어려운 부분을 국가가 해야 되죠. 지금 네. 미국,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살펴보니까 예. 국가가 뭘 하고 있냐면 국가가 지역 간이나 어떤 계층 간, 학교 간의 이런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기기를 보급한다거나 인터넷 교육에, 그리고 인터넷 서비스 공용 플랫폼을 국가가 개발해서 준다거나 네네.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국가가 할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픽 여기까지 듣죠. 전혜연 우석대 개공 교수님,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